30년 동안 티모시 코긴스의 살인사건은 그의 가족과 지역 사회를 공포와 불확실성 속에 가두었습니다. 1983년 10월 9일, 사냥꾼들이 들판의 거대한 떡갈나무 옆에서 참혹하게 훼손된 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수사관들에게 그가 살해당했다는 것은 명백했습니다. 유력한 단서와 용의자 발견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급작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코긴스 가족은 새로운 수사팀이 티모시를 위한 정의를 찾기 위해 나서기 전까지 침묵 속에서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골마 터진 부패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해결, 미제, 그리고 기이한 사건들을 다루는 M7 크라임 스토리 타임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최신 범죄 이야기를 바로 받아보시고 저희 트루크라임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티모시 코긴스의 충격적인 사건과 그의 어이없는 죽음이 30년 만에 해결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폴딩 카운티는 조지아주 중서부 지역의 일부입니다. 작은 마을의 매력,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활기찬 문화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호수, 드넓은 공원, 그리고 여러 역사적 명소가 있는 스폴딩 카운티는 모두를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1980년대의 삶은 많이 달랐습니다. 백인과 흑인 사회 사이에는 뚜렷한 경계선이 있었고 인종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악명 높은 백인 우월주의 극우 테러 단체인 쿠클럭스 클랜 KK의 지부가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폴딩 카운티에서 젊은 흑인 남성의 참혹한 시신이 발견되자 수사관들은 오래된 상처를 다시 들추는 험난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1983년 10월 9일 일요일은 쌀쌀한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한 무리의 다람쥐 사냥꾼들이 조지아주 그리핀시 북쪽 지역에서 교수목이라 불리는 거대한 떡갈나무 근처 들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한 흑인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남자가 죽기 전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의 얼굴과 머리는 심하게 구타당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몸은 피멍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사냥꾼들은 서둘러 당국에 연락했습니다. 스폴딩 카운티 보안관서 소속 경찰관들이 끔찍한 범죄 현장으로 신속히 출동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사냥꾼들의 묘사와 똑같은 모습의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셔츠가 벗겨지고 바지와 속옷이 무릎까지 내려간 채 부분적으로 옷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복부에는 커다란 도끼 자국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들은 들판 곳곳에 나 있는 타이어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타이어 자국이 만든 격자문의 안에서 그들은 뒤집힌 채 피에 젖은 스웨터 한 벌과 여러 곳의 핏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경찰관들은 피해자가 차량에 끌려다니다가 죽도록 내버려졌다고 추정했습니다. 현장에서 살인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수거한 것은 빈 잭다니엘 위스키 병과 검은색 절연 테이프로 감긴 나무 테이블 다리였습니다. 병, 테이블 다리, 스웨터, 그리고 모래 샘플이 증거로 수집되었습니다. 시신은 추가 조사를 위해 검시관 사무실로 옮겨졌습니다. 검시관은 피해자가 등에 7번,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무릎 뒤에 1번 찔렸다고 밝혔습니다. 양팔에는 방어흔이 선명했고 현장에서 발견된 테이블 다리로 추정되는 둥이에 머리를 심하게 맞았습니다. 복부와 등에는 커다란 X자 2개가 새겨져 있었는데 이는 나중에 남부연합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시관은 피해자가 발견되기 약 30여 시간 전, 아마도 1983년 10월 7일 금요일에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특정 부상 하나가 아닌 누적된 상처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상의 심각성 때문에 검시관들은 그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20대 초중반으로 추정되었고 키는 약 170,
센티미터, 손에는 작은 문신이 있었습니다. 한편 수사관들은 최근 실종자 보고서를 뒤졌지만 피해자와 일치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단서가 거의 없자 보안관들은 오스카 조던 순경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조던은 스폴딩 카운티의 몇 안 되는 흑인 경찰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조던이 백인이 대다수인 경찰과 흑인 사회 사이에 연락책이 되어 수사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경찰은 조던이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기를 바랐습니다. 인종 갈등이 법집행기관과 흑인 사회 사이에 불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틀 동안 조던은 집집마다 다니며 부검 사진 속 피해자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남자는 심하게 구타당해 얼굴이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는 거의 포기할 뻔했지만 조지아주 그리핀에 있는 코긴스 도시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털리사 코긴스라는 젊은 여성과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도 사진 속 심하게 맞은 남자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자세히 보니 그의 손에 있는 작은 문신을 보고 조던 경관에게 그 남자가 자신의 오빠인 23세의 티모시 코긴스라고 말했습니다. 티모시 웨인 코긴스는 1960년 10월 29일 조지아주 그리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8남매 중 넷째로 어머니 바이올라와 새아버지 로버트 도시밑에서 3명의 형제, 4명의 자매와 함께 자랐습니다. 그의 조카는 그를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있으며 아름다운 하얀 치아를 드러내는 밝은 미소를 가진 장난기 많은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그리핀 지역 사회에서 큰 사랑을 받았으며 자벽부로 일하며 동네 안팎에 잡다한 일을 했습니다. 티모시는 쉽게 화를 내지 않았고 인생의 밝은 면을 즐겼습니다. 그는 불과 2살 어린 여동생 털리사 코긴스와 각별한 유대감을 공유했습니다. 티모시는 시간을 나내어 동생에게 자전거 타는 법과 혼자 동네를 돌아다니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사교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고 오랜 친구들과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하는 파티를 즐겼습니다. 티모시는 또한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매력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티모시는 낯선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 타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새롭거나 오래되었거나 모든 사람을 친구로 여겼습니다. 조던은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털리색에 티모시를 마지막으로 본 날에 대해 물었습니다. 털리사에 따르면 그녀와 티모시는 1983년 10월 7일 금요일에 조지아주 그리핀에 있는 피플스 초이스라는 클럽에 갔습니다. 그곳은 젊은 흑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고 잘 갖춰진 바와 뜨거운 바비큐를 판매하여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티모시는 이 클럽의 단골이었을 뿐만 아니라 친한 친구였던 주인에게 잡다한 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티모시는 상당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피플스 초이스는 거의 흑인 전용 클럽이었지만 티모시는 한 젊은 백인 여성과 함께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요즘이라면 이런 광경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사람이 많겠지만 1980년대 조지아에서는 가십거리였습니다. 인종적 분열은 심각했고 스폴딩 카운티의 KKK 지역 지부가 정기적으로 집회와 퍼레이드를 열었습니다. 친구들이 티모시에게 그 젊은 백인 여성과의 교제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을 때 그는 백인 남자가 클럽에 들어올 리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털리사는 조던 경관에게 오빠를 마지막으로 본 그 금요일 화장실에 가는 길에 몇몇 사람들이 2명의 백인 남자가 밖에서 티모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엿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나왔을 때 그녀는 댄스 플로어에서 오빠를 다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춤을 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한 백인 남자를 따라 클럽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그를 다시는 살아서 보지 못했습니다. 조던은 털리색에 왜 아무도 티모시의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티모시가 주말이 지나면 며칠씩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모든 사람을 알았고 종종 친구 집에서 묵었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어딘가 안전한 곳, 누군가의 소파에서 자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틀 후 경찰관들이 나타나 끔찍한 살인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사람들에게 질문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털리사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던과 다른 보안관들은 클럽의 목격자들을 신문했고 그들은 털리사의 말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티모시가 한 여성과 2명의 백인 남성과 함께 클럽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아무도 그들이 누구인지 그날 밤 이후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수사의 열기는 서서히 식었지만 조던 경관은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티모시를 잃은 것은 코긴스 가족의 악몽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사 중에 그들은 정체불명의 개인들에게 끊임없이 시달렸습니다. 첫 사건 중 하나는 티모시의 새아버지 로버트가 수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더 많은 가족이 살해될 것이라는 익명의 전화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로버트는 또한 자신이 운전하던 스쿨버스에서 피 묻은 티셔츠를 발견했는데 이는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를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가족이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거실 창문으로 벽돌이 날아들었습니다. 벽돌에는 다음은 너다라는 글씨가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다음 사건은 그들을 더욱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머리가 잘린 검은 개가 다음은 너다라는 또 다른 쪽지와 함께 가족의 집 현관에 놓여 있었습니다. 티모시는 결국 풀러 채플 연합 감리교회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묘비가 훼손될 것을 두려워하여 묘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누가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고민하면서 가족들의 두려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살인범들일까? 아니면 티모시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지지하는 다른 사람들일까? 티모시 코긴스 살해 사건 이후 몇 달이 지나도 오스카 조던 경관은 여전히 사건을 맡고 있었고 살인에 가능한 동기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정보에 따르면 티모시는 마리화나를 주는 대가로 2명의 백인 남성에게서 약 600달러를 받았지만 마약을 건네주지 않고 그들이 자신을 쫓을까 두려워 도망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조던은 티모시의 시신이 발견된 곳 근처 써니사이드에 있는 캐리스 이동주택 단지에 가보라는 또 다른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자는 트레일러 파크에서 티모시 코긴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안다고 자랑하는 남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던은 산드라 번이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산드라는 티모시가 살해된 날 밤 트레일러 파크에서 그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오빠 프랭키 게브하트, 그의 여자친구 미키 가이, 그리고 프랭키의 매형 빌, 무어와 함께였습니다. 시니어, 그녀는 이어서 조던에게 그들 4명이 모두 픽업 트럭에 올라타 교수목 방향으로 운전해 갔다고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정보와 3명의 용의자 이름을 확보한 오스카 조던 경관은 수사팀으로 돌아가 자신의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자마자 사건은 그에게서 빼앗겨 다른 수사관들에게 재배정되었습니다. 조던은 팀에서 해고되어 순찰 업무로 복귀했고 새로운 팀이 티모시 살인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조던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프랭키 게브하트가 조사를 위해 소환되었습니다. 신문 중에 프랭키는 확고한 알리바이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내내 여자친구인 미키 가이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후 미키를 불러들였고 그녀는 프랭키의 알리바이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들은 피플스 초이스가 흑인 전용 클럽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티모시 코긴스를 만난 적도 그와 어떤 거래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작성한 기록에 따르면 목격자 중 누구도 티모시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빌 모어에 대한 단서를 전혀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은 게브하트의 트레일러를 수색했지만 그들을 범죄와 연관지을 물리적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현장 수사관들에 따르면
발견된 혈흔 중 어느 것도 게브하트, 가이 또는 모의 혈액형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DNA 검사는 아직 초기 단계였고 수사관들은 수사를 종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명백한 의심에도 불구하고 티모시의 죽음은 스폴딩 카운티 보안관서에서 각주처럼 잊혀갔습니다. 코긴스 가족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른 채 계속 슬퍼했습니다. 법이 그들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티모시의 죽음 이후 폭력으로 위협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희생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30년 넘게 이 악몽과 함께 살았습니다. 티모시의 어머니 바이올라 코긴스 도시는 아들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2016년 2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죽기 몇 주 전 그녀는 놀라운 말을 남겼습니다. 정신이 맑을 때 바이올라는 딸 털릿에게 수사관들이 티모시의 살인범들을 찾을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바이올라는 자신이 그날을 보지는 못하겠지만 누군가가 아들의 살인범들을 찾아낼 것이라고 확신했으며 심지어 임종의 순간에도 아들 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임종의 순간에도 아들을 위한 정의를 원했던 거죠. 33년 후 털리사와 그녀의 가족은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아무도 그들에게 사건에 대해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코긴스 가족은 2017년 7월 지방검사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누가 티모시를 죽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특수요원 제러드 콜먼은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티모시 코긴스의 사건 파일을 받았습니다. 수년간 조지아 수사국 GBI는 주 내의 더 시골 지역에서 발생한 주요 범죄를 처리했습니다. 이 기관은 새로운 시각으로 기록 속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6개월마다 미해결 사건들을 요원들 사이에 순환시켰습니다. 당시 GBI에서 2년 차였던 콜먼은 티모시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가 부족하다는 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아무도 이 사건을 조사하는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도 그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티모시를 위한 정의를 찾겠다는 결심으로 콜먼은 파일을 파고들었고 30년 된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증거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그는 용의자로 지목된 프랭키 게브하트, 미키 가이, 그리고 빌 모어 시니어와의 면담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게브하트와 가이의 면담에서는 이야기의 허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알리바이만 가지고 있었고 초기 수사관들에게 티모시나 그의 죽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콜먼에게는 전체 면담이 더 깊이 파고들 의지가 부족해 보였고 그는 이 관심 인물들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메모했습니다. 그는 또한 세 번째 용의자인 모어가 수사에서 완전히 무시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건 파일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완전히 간과되었던 최근의 사건 진전이 드러났습니다. 2007년 GBI는 아동 성범죄자로 기소되어 복역 중인 크리스토퍼 본이라는 수감자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서 보는 티모시, 코긴스의 살인사건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1983년 써니사이드의 교수목 근처에서 다른 다람쥐 사냥꾼들과 함께 그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겨우 10살이었습니다. 파일에서 콜먼은 수사관들이 본과 진행한 면담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그 단서들을 추적하는데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사건은 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결심을 굳힌 콜먼 요원은 스폴딩 카운티 보안관서와 새로 선출된 데릴 딕스 보안관에게 연락했습니다. 딕스는 콜먼의 이론을 듣고 그들이 함께라면 마침내 코긴스 가족에게 필요한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딕스 보안관에게 이 사건은 흑인 사회와 보안관서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불편한 역사를 고려할 때 말입니다. 딕스는 마이크 모리스 부보안관을 콜먼에게 배정했고
두 남자는 함께 오크트리라고 불리는 원래의 범죄 현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면담에서 여러 번 그 나무라고 언급된 그곳은 마약 거래가 일어나는 장소였습니다. 파티가 열리고 코플린의 시신이 발견된 곳입니다. 그 지역을 살펴본 결과 콜먼의 직감이 확인되었습니다. 티모시의 죽음은 린치였습니다. 그는 들판에 죽도록 내버려지기 전에 고문을 당했습니다. 한편 딕스 보안관은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 범죄 현장에 증거물을 가져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증거를 검토한 딕스는 대부분의, 아니 거의 모든 증거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좌절했습니다. 여기에는 위스키병, 테이블 다리, 피 묻은 스웨트 셔츠, 그리고 범죄 현장에 타이어 자국 흔적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증거 관리에 심각한 과실이거나 원래 수사팀의 심각한 은폐였습니다. 결심을 굳힌 딕스 보안관은 1980년대의 증오 범죄 및 인종차별 관련 사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스폴딩 카운티의 KKK 지부에 잠입하려던 한 잠복 형사의 일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일지는 티모시가 살해되기 1년 전인 1982년의 것이었습니다. 기록에서 형사는 극우 단체의 배후 인물을 밝히기 위해 KKK에 가입하려 했던 시도를 묘사했습니다. 그는 결국 KKK에 입단했고 한 단원으로부터 그들이 이미 스폴딩 카운티 보안관서와 그리핀 경찰서에 여러 고위 관리를 입단시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딕스 보안관에게는 사건 해결을 도와야 할 바로 그 사람들이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제 용의자들과 증인들을 다시 찾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콜먼과 딕스는 자신들의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 26일 콜먼은 감옥에 있는 크리스토퍼 본을 방문했습니다. 본의 증언에서는 두 개의 익숙한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했습니다. 프랭키 게브하트와 빌 모어. 본은 1983년에 한 파티에 참석했다가 프랭키 게브하트가 흑인 남자를 죽였다고 말하는 것을 엿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이 나이가 들면서 게브하트는 끊임없이 티모시 코긴스의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그를 죽였다고 자랑했습니다. 게브하트는 또한 자신을 살인과 연결시키는 모든 증거를 태워버리고 자신의 땅에 있는 우물에 던져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티모시가 살해된 날 밤 침실 창문에서 용의자 3명, 게브하트, 가이, 그리고 모가 피해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티모시 살해의 가능한 동기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본에 따르면 게브하트는 당시 여자친구였던 미키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를 화나게 한 것은 단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흑인 남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콜먼과 그의 수사팀은 미키가 그날 밤 목격자들이 티모시와 함께 춤추는 것을 본 바로 그 여성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미키가 살인사건 몇 주 후 조지아를 떠났고 2010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미키는 사라졌지만 그들의 목록에는 여전히 2명의 용의자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빌 모어 시니어를 신문했습니다. 모어는 티모시를 알거나 그의 살인에 연루된 것을 격렬하게 부인했습니다. 콜먼은 모어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더 이상 압박하지 않고 대신 프랭키 게브하트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게브하트는 이미 스폴딩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관련 없는 성폭행 혐의로 구금되어 있을 때 콜먼과 그의 팀이 그를 방문했습니다. 59세의 게브하트는 티모시 코긴스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부인했고 심지어 그 사건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브하트는 살인을 자랑하거나 증거를 처분한 사실을 부인하며 원한다면 우물을 파보라고 수사관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콜먼이 게브하트에게 티모시의 사진을 보여주자 그는 격분하며 경멸적인 말을 내뱉고 그를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읽을 수 있는 걸 좀 보죠. 이봐요, 그렉.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어요.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1983년에 흑인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 때문입니다. 그 살인 사건 기억하세요? 아니요. 하지만 그 남자 사진은 알아요. 하지만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콜먼은 길버트의 과거를 좀 더 파고들어 그가 평생을 써니사이드의 캐리스 이동주택 단지나 그 근처에서 살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학교를 중퇴하고 벌목꾼으로 일했습니다. 주말에는 매형인 빌 모어 시니어와 함께 마약과 술이 넘쳐나는 광란의 파티를 열었습니다. 두 남자는 그들을 아는 사람들에게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로 여겨졌고 둘 다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 종종 지역 법원에 드나들었습니다. 그들이 한때 자신들의 트레일러 주방 바닥에서 소를 도축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들의 폭력적인 성향을 고려할 때 그들을 범죄와 연관 짓는 것은 그리 터무니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콜먼이 곧 발견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수사관들이 티모시의 살인 용의자들을 바짝 뒤쫓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말입니다. 2017년 7월 수사관들은 수사에서 새로운 단서가 발견됨에 따라 티모시 코긴스 사건을 재개한다고 발표하여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데릴 딕스 보안관은 살인범들과 그 공범들에게 그들을 잡으러 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몇 달 동안 60명에서 70명의 증인이 나섰고 대부분, 아니 거의 모든 증인이 거의 34년 동안 비밀을 지켜왔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진술은 엇갈렸고 수사관들은 게브하트가 수사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일부러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몇몇 증인에게 말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핵심 증인들이 두드러졌습니다. 티모시의 시신을 발견한 사냥그룹의 일원이었던 윌리엄 세들러는 게브하트가 자신에게 직접 티모시 살해를 자백했을 뿐만 아니라 1983년에 자신이 그 자백을 경찰관들에게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아무런 결과도 없었습니다. 셜리 시스크라는 또 다른 증인도 빌 모어 시니어에 대한 자백을 가지고 나섰습니다. 그녀는 모어의 고인이 된 아내 브렌다의 친구였고 수사관들에게 브렌다가 한때 모어가 한 소년을 살해하고 그의 트럭 뒤에 끌고 다닐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게버드의 전 여자친구도 나서서 그들이 사귀는 동안 수년간 학대를 견뎠으며 그가 한때 그녀에게 너도 도랑에 빠진 그 흑인 소년처럼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여성은 게브하트와 모어 둘 다 술에 취해 살인을 인정하고 아무 이유 없이 흑인을 죽이던 좋았던 옛 시절을 한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남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수사팀은 피고인 가족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두 남자가 보안관서에 의해 누명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흑인 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시도라는 것입니다. 모어의 딸이자 길버트의 조카인 41세의 브랜디 에버크롬비는 이 사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티모시 코긴스 사건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저는 평생 이 사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녀는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에게는 두 남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충분한 정황 증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인재판에서는 완벽한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끔찍하고 슬픈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요. 그 지역에 대해 알게 되어 흥미롭네요. 범인이 잡히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요. 검찰은 여전히 이 두 남자를 범죄와 최종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콜먼 요원은 머레이 브로더 변호사를 만나 보안관서 내 부실한 관리로 인한 증거 부족을 설명했습니다. 적절한 물리적 증거가 부족하면 배심원단이 다른 방향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검찰팀은 좌절했습니다. 그때 콜먼은 크리스토퍼 본이 길버트의 땅에 있는 우물에 대해 말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문제는 우물을 파내려면 길버트의 집을 파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콜먼과 브로더는 정의를 찾겠다는 집요한 결의를 공유했고, 마침내 애틀랜타에서 건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우물에 물을 쏘아 잔해를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는 전문 수력 발전 회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도해볼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수사팀은 수년간의 쓰레기와 풍부한 증거를 파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분적으로 탄 10사이즈 아디다스 운동화를 발견했는데, 이는 티모시의 가족이 그가 외출할 때 주로 신었다고 말한 것과 유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등에 여러 개의 칼자국으로 보이는 것이 찢어진 흰색 티셔츠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티모시가 등에 7번 찔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티모시를 묶어 차량 뒤에 끌고 가는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두꺼운 체인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 증거는 오래된 부러진 칼이었습니다. 티모시의 여동생 테레사는 재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녀는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으며 인종차별적인 마을에 사는 흑인 여성, 흑인 인간으로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결코 알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제 형제를 지켜달라고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탐라가 계속해서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리사가 크게 파고들었고, 저는 내가 왜 이 캠프에서 이러고 있지? 라고 말할 수 있었죠. 팀 나이트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건 그냥 어쨌든 저에게는 정말 이상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어린 소녀가 제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의 이름을 엄마, 그들이 여성 미성년자를 체포했다는 것을 알 만큼은 알았어요. 하지만 길버트의 땅에 있는 우물에서 발견된 새로운 증거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기도 전에 이미 추악한 사건에 또 다른 반전이 있었습니다. 2017년 4월 게브하트와의 면담 이후 수사관들은 교도소에서 게브하트가 건전화를 도청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행해졌습니다. 그들은 그가 종종 그의 여동생 산드라번에게 전화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녹음에서 그들은 산드라가 게브하트에게 수사관들과 이야기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어떻게 잡히지 않을 수 있는지 알려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버려진 식기에서 DNA를 채취할 수 있을 경우를 대비해 수사관들로부터 마시거나 먹을 것을 받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화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들은 산드라가 밀러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그녀의 아들 라마 보웬의 조언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사관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은 산드라가 처음에 티모시와 게브하트, 가이, 그리고 모어 사이의 연관성을 지적했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의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수사관들은 그것이 용의자들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결코 사건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오만함의 표현이라고 믿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사건의 유일한 반전은 아니었습니다. 게브하트가 검찰에 맞서 싸울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믿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구금 중인 게브하트를 돕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폴딩 카운티 교도관이었던 그레고리 허프먼이라는 남자가 수사에 관한 정보를 게브하트에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것이 게브하트가 재판 중에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사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수사관들과 검사들이 마침내 코긴스 가족이 겪었던 끝없는 고통에 종지부를 찍기에 충분했습니다. 2017년 10월 13일 스폴딩 카운티 보안관서와 조지아 수사국은 마침내 티모시 코긴스 살인 혐의로 게브하트와 모어를 체포했습니다. 산드라번, 라마번, 그리고 그레고리 허프먼은 사법방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라마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직되었고 허프먼은 해고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스폴딩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제 수사관들은 모든 용의자를 감옥에 가두고
티모시의 살인으로 이어진 그날의 사건들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은 티모시가 1983년 10월 7일 금요일에 피플스 초이스 클럽에 갔고 미키 가이를 초대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티모시와 미키는 서로 아는 사이였습니다. 카운티의 인종적 긴장을 고려할 때 그들의 관계는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수 있고 그 이야기는 결국 미키의 당시 남자친구였던 게브 하트에게 퍼졌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수사관들은 게브 하트와 모어가 클럽으로 차를 몰고 가 사람들에게 티모시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클럽에서 티모시가 백인 여성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인정했고 두 사람이 함께 목격된 것이 처음이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긴장된 상황이었고 이야기는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브 하트는 결국 클럽으로 들어가 티모시와 미키 모두에게 맞섰습니다. 대결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그의 타고난 느긋한 성격 때문에 티모시는 그 남자들과 함께 가서 이야기하기로 동의했을 수 있습니다. 네 사람 모두 캐리 이동주택단지로 갔고 그곳에서 게브 하트는 미키와 티모시 모두에게 혐의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그들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그 두 남자가 티모시와 미키를 교수목 근처에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 티모시의 힘줄을 절단하여 무력화시킨 후 그가 쓰러져 있는 동안 등에 반복적으로 칼을 찌르는 갑작스럽고 잔인한 공격을 감행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의 등과 복부에 2개의 큰 X자를 새겼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테이블 다리로 그를 때리고 픽업 트럭 뒤에 쇠사슬로 묶어 들판을 끌고 다녔습니다. 티모시는 죽도록 내버려졌고 다른 3명은 증거를 처분하기 위해 길버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사관들은 게브 하트의 여성에 대한 폭력 전과와 인종차별 단체와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그가 미키가 다른 남자, 그것도 흑인 남자의 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질투심에 사로잡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게브 하트와 모어는 범죄에 대해 별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2018년 1월 중순에 게버드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리 브로더 검사는 열정적인 모두 진술로 시작하여 배심원들에게 범죄 현장과 티모시가 그토록 냉혹하게 살해된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DNA 증거가 거의 소실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증인 증언에 의존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 측 주장에 허점을 파고들려 했습니다. 이 남자는 지난 34년 동안 이 사실을 언급했으며 범죄 현장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주요 증인들 다수가 범죄자였고 그들의 이야기가 각각 달랐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그 사실을 듣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또 다른 증인은 그가 이전에 수사관들에게 말했듯이 길버트의 목표는 수사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브 하트의 변호에서 또 다른 허점은 그가 살인에 대해 자랑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주의하게 수사관들에게 범죄 현장의 증거를 숨긴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회수된 물품에서 DNA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 발견은 여러 증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여기에는 게브 하트가 우물에 증거를 어떻게 처분했는지 그에게 말했다는 크리스토퍼 본의 주장이 포함됩니다. 결국 배심원 대표는 길버트 자신의 자랑이 궁극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게브 하트가 어떤 식으로든 17번이나 살인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6월 26일 게브 하트는 스폴딩 상급 법원에서 악의적 살인, 중범죄 살인, 가중폭행, 가중폭력 및 타인의 사망 은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카운티, 조지아주 대 윌리엄 프랭클린 게브 하트. 피고인, 형사소송 번호 18 또는 베버와 주가 다음 범죄의 각 요소를 입증했는지 여부를 고려한 후 우리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평결합니다. 1항 악의적 살인 유죄. 2항
중범죄 살인, 유죄, 사망, 가중폭행, 유죄, 사항, 가중폭력, 유죄, 5항, 타인의 사망 은닉, 유죄. 2018년 6월 26일 서명, 대표자 서명. 그는 종신형에 추가로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선고에서 게브하트에게 선생님 바라건대 이것이 당신이 찌른 마지막 희생자이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지아주 버츠 카운티에 있는 조지아 진단 및 분류 주립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2018년 8월 빌 모어 시니어는 타인의 사망 은닉 및 자발적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재판을 피했습니다. 그는 20년의 징역형과 10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 빌은 2021년 10월 사망할 때까지 오거스타 주립 의료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산드라와 그녀의 아들 라마 그리고 허프먼은 각각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산드라와 라마는 각각 약 700달러의 보석금을, 허프먼은 3,500달러의 보석금을 냈습니다. 최신 보도에 따르면 세 사람에 대한 혐의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2018년 이후 세 사람의 행방에 대한 소식은 없습니다. 비록 판결이 티모시를 그들에게 돌려주지는 못하지만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았다면 골마 터졌을 상처를 어느 정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재판 중에 두 가족은 가끔 이야기를 나눴고 모든 것이 끝난 후 빌 모어의 딸 브랜디 에버크롬비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형제이자 삼촌의 죽음에 자신의 가족이 관여한 것에 대해 코긴스 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녀가 울자 털리사 코긴스는 브랜디의 눈물을 닦아주며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을 용서했습니다. 털리사는 브랜디가 어린 소녀였을 것이고 그녀의 아버지와 삼촌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흑인들이 노예제부터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용서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코긴스 가족은 마침내 이 모든 세월이 지난 후 한때 그들을 희생시켰던 자들에게 공격받거나 무덤이 훼손될 두려움 없이 티모시의 무덤에 묘비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문에는 같지만 결코 잊히지 않으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회 집단에서 많은 소수 집단이 직면하는 사회적 불의를 조명합니다. 또한 범죄를 목격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속담처럼 무언가를 보면 무언가를 말하고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하세요. 오늘의 사건을 돌아보며 코긴스 가족이 수십 년간 답을 찾기 위해 겪었던 불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엇이 다르게 행해졌어야 했을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안전하게 지내세요.